경기도 파주에서 한 아내가 남편과 두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2층 집 옥상 텃밭에서 풍겨오는 지독한 악취가 집안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곳엔 피도 흔적도 없었다. 오직 매일 아침 죽음의 텃밭에 물을 주던 한 여인의 고요한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한 어머니는 제사를 뜯어 낳은 자식들을 해치는 살인마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날 오후 안평리 하늘은 마치 고운 비단을 짜놓은 듯 따스한 황금빛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첫 비를 기다리는 메말은 논 위로 가을의 끝자락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른 바람이 흙길에 먼지를 실어와 바나나 잎 대신 심어놓은 감나무 잎을 천천히 흔들었다. 좁은 골목 끝 낡고 허름한 집 앞에 한 남자가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과거를 찾는 듯 허공을 헤맸다. 그는 지난 2달간 아무 소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형 박민준의 동생 박지훈이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페인트 칠은 빛이 바랬고 기와지붕 한쪽은 살짝 기울었으며 집 앞에 세워둔 작은 대나무 울타리에는 이제 이끼가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적막했다. 형의 낡은 현대 아반떼는 늘 그랬듯 담벼락 옆에 서 있었다. 두꺼운 먼지가 차체를 뒤덮고 있었다. 지우는 그 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형은 잠들기 전 수도꼭지 하나 잠그는 것까지 꼼꼼히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유 없이 차를 버려두고 떠날 리 없었다. 이제 집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신발은 신발장에 그대로인데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거실은 마치 주인이 사라진 그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형민준이 아내 최수진 그리고 두 아이 유나와 민호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진 속 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경직되어 보였다. 마치 미소는 형식일 뿐이라는 듯이 지우는 사진을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이상한 기분이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형수님,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부엌에서 한 여인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창백한 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은 그녀가 나타났다. 수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도련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열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이 지금 지방으로 출장 갔어요. 애들은 친정인 춘천에 가 있고요. 집이 좀 휑하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 문자 답장도 없고요. 형수님한테도 연락 한 번 없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쁜가 봐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옮겨 다닌다고 했어요. 수지는 재빨리 대답했다.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지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지훈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집 뒤편으로 걸어갔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낡은 철제 계단을 보았다. 그곳에 새로운 것이 보였다. 새로 깐 듯한 흰색 타일이 반짝이고 있었다. 위에서는 흙과 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하지만 그 냄새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젖은 흙과 텃밭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였다. 수지는 그의 시선을 눈치챘다.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다급하게 들렸다. 상추랑 깨씹, 고추 같은 거 심었어요. 애들 신선한 채소 먹이려고요. 옥상에요? 지우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갑자기 웬 텃밭이에요? 수지는 나지막이 웃었다. 신선한 공기도 쐴 겸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하고 나쁠 거 없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 그녀의 눈빛에 서린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계단을 바라보았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저 계단 아래에 조용히 서서 그림자처럼 지훈의 뒷모습을 조칠 뿐이었다. 옥상에 오르자 해질녘의 햇살이 그의 피부를 부드럽게 감쌌다. 작은 텃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높이의 사각형 텃밭은 새로 붙인 흰색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푸른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다. 상추, 깨씹, 고추가 마치 몇 주 전에 심은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흙은 지나치게 무르고 축축했다. 유기농 거름 냄새가 너무 강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냄새, 무겁고 역한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숨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차갑고 축축한 흙에 손을 댔다. 그는 타일벽을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속이 꽉 찬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텃밭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해질녘 바람이 불어와 깨잎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멀리서 마을의 작은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그림자에 잠긴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설명하기 힘든 강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집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공기는 너무 고요했고 흙냄새는 너무 무거웠으며 저 여인의 미소는 너무나 평온했다. 그는 눈앞의 텃밭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깔끔하고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마치 죽음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다. 저 푸른 잎사귀 아래에 아주 정갈하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집 안으로 서늘한 기운을 몰고 왔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감나무 가지가 스치는 소리와 뒤섞였다. 지후는 오후부터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옥상의 이상한 텃밭 생각으로 가득했다. 타일벽을 두드렸을 때 나던 텅 빈 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수지는 희미한 불빛이 켜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보리차 2잔을 준비했지만 한 잔에만 손을 댔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오히려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수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묻는 건데요. 정말로 형이 지방에 있다고 확신하세요?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그이가 직접 말했어요. 프로젝트 끝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저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자기 일이 완벽하게 끝나야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애들은요.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유나랑 민호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예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매일 밤이요.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영상통화도 하는데 춘천이 신호가 잘 안 터져서 가끔 끊길 때가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대화의 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길 바라며 화제를 바꿨다. 옥상에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네요. 그 텃밭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던데요. 수지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는 인부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이씨 아저씨라고? 주로 밤에 일해서 이웃들한테 방해 안 되게 했죠. 밤에요? 지훈이 되물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왜 밤에 작업을 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낮에는 저도 바쁘고 밤이 더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를 끝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올해 첫 가을비는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빗방울이 기와에 부딪히는 소리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 같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의 예감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일찍 돌아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돌아보았다. 그날 밤 사진 속 민준의 시선은 살아있는 듯했다.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을 전해준다는 간단한 핑계를 댔다. 수지는 어제와 같은 옷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머리는 여전히 대충 묶여 있었고 잠을 설친 듯 보였다.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잠깐 들렀어요. 지훈이 대답했다. 애들 생각이 나서요.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좀 가져왔어요. 나중에 춘천 가실 때 전해주세요. 수지는 옅게 미소 지었다. 네, 고마워요.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과자 상자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작은 신발도 널브러진 장난감도 없었다. 오직 텅 빈 벽에서 울리는 듯한 차갑고 낯선 정적만이 감돌았다. 흙냄새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공기 중에 달라붙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잠깐 위에 올라가 봐도 될까요? 지훈이 마침내 물었다. 형수님 텃밭 좀 보려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요. 네, 수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러세요.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지훈은 짧게 미소 짓고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철제 계단이 나지막이 삐걱거렸다. 옥상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그 텃밭을 마주했다. 오늘 아침 채소들은 더욱 푸르고 생기 있어 보였다. 깨 싶은 이슬을 머금어 유리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서 어제보다 더 진하게 풍겨오는 희미한 악취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차갑고 축축한 흙을 만졌다. 그리고 흙 사이에서 작고 파란 무언가를 발견했다. 플라스틱 조각. 아마도 아이들 장난감의 일부인 듯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피가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작은 물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다. 마치 주변의 모든 공기가 폐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물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래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그는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아래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속을 읽을 수 없었다. 네. 지훈이 힘겹게 대답했다. 그냥 텃밭이 너무 예뻐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매일 가꿔주고 있어요. 잘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입술은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내려왔다. 온몸에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당과 주변의 양철 지붕을 적셨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수지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등 뒤에서 문을 닫았을 때 지훈은 열쇠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무언가 새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2달 전 형이 그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다. 지훈아, 만약 형이 집에 못 돌아오면 애들 좀 잘 부탁한다. 그때는 그저 형의 짓궂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마치 저 위층 창문에서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답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이틀 밤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파주를 쉴 새 없이 두들기며 지붕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형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정직했던 눈빛.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김 반장님, 제 형 박민준의 집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Another car? 메시지를 보낸 후 지훈은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는 그날 밤의 비가 단순히 계절의 첫 비가 아니라 저 텃밭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내린 비는 파주의 좁은 골목길을 흠뻑 적셨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게 했다. 옅은 안개가 공중에 떠다니며 코를 찌르는 젖은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골목 끝 작은 집,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김 반장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특히 가족을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옥상 텃밭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축축한 흙냄새, 텅 빈 노크 소리,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악몽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집 앞에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우산 아래 서 있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박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부드러웠다. 파주경찰서 김 반장입니다. 어젯밤에 문자 보내셨죠?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반장이 안으로 들어와 우산을 접으며 지훈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님 댁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셨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첫 방문부터 이상한 흙냄새, 그리고 수진의 차가운 태도까지. 김 반장은 아무 말 없이 받아 적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지훈은 바닥을 보았다. 아닙니다, 반장님. 저는 형을 압니다. 형은 아무런 말도 없이, 특히 아이들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김 반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 수첩을 닫았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보죠.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훈 씨.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파주의 하늘은 밤새 내린 비가 남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논에서는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지우는 검은색 경찰차 뒷좌석에 다른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김 반장은 앞좌석에서 운전하며 정면을 응시했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아직 조용했다. 수지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멈춰선 검은 차를 보고 몇 초간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경직되었다가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진 씨. 김 반장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분의 동생분께서 신고를 하셔서 잠시 집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반장님. 이 집엔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너무나 깨끗했다. 삶의 흔적이 없었고 아이들의 소리도 없었다.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김 반장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하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말씀하신 텃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한 사람씩 계단을 올랐다. 옥상에 도착하자 김 반장은 멈춰섰다. 그의 눈이 작은 텃밭을 훑었다. 깨씹, 상추, 검은 흙, 그리고 코를 찌르는 축축한 냄새. 그는 쪼그려 앉아 텃밭 옆에 시멘트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똑똑, 텅 빈 소리가 났다. 김 반장은 계단 아래에 있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이 텃밭은 직접 만드신 겁니까? 그가 담담하게 물었다. 네,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애들 건강한 음식 먹이려고요.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진은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옅은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김 반장은 일어서서 다른 경찰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지금 바로 감식반 부르세요. 수진은 놀랐다. 왜요, 반장님?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처럼 높아졌다. 진정하세요, 부인. 저희는 절차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김 반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우는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다. 그날 오후 골목 끝 작은 집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주민들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거렸다. 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옥상에서는 중장비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김 반장이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무거웠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멈춰섰다. 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텃밭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그를 쳐다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그게 뭡니까? 김 반장은 경찰관들이 파란 천으로 무언가를 덮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셋이었습니다. 지훈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리는 비는 이제 귀에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에 차가운 흔적을 남겼다. 김 반장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요. 멀리서 수진이 경찰차로 연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훈이 처음 집에 찾아왔던 그 밤처럼 평온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폴리스 라인은 여전히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젖은 흙냄새가 경찰 장비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뒤섞였다. 김 반장은 울타리 앞에 서서 별 없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가 힘겹게 말했다.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먼저 눈을 뜬 건 지훈 씨 당신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법이죠. 지훈은 그 집의 옥상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여전히 비에 젖은 깨씹과 상추 너머에 한 가족을 끝내버린 비밀이 묻혀 있었다. 아마도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비밀이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옆집 마당에서 추억의 향기를 실어왔다. 멀리서 저녁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파주의 축축한 벽들 사이로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도만이 메아리쳤다. 부디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슬픔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평안하기를.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파주 경찰서의 아침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남긴 옅은 안개가 청사마당의 나무들 사이에 여전히 걸려 있었다.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분주한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와 뒤섞였다. 희미한 불빛이 켜진 한 조사실. 수지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앞의 벽을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김 반장은 서류를 조용히 넘기며 마치 그녀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평온의 얇은 막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최수진 씨의 김 반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그저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갈라져 나왔다. 다들 똑같은 걸 물어보네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김 반장은 그녀를 쳐다보다가 앞에 서류를 덮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몇 초간의 침묵 후 수지는 몸을 바로 세웠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서로 깍지 꼈다. 모든 건 민준 씨가 변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망하고 돈이 떨어지자 그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이수미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허공을 응시했다. 화가 났지만 차마 따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말을 꺼내면 그가 떠나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김 반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그 여자 집으로요. 수진이 떨리는 입술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잔소리만 할 줄 알지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녀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틀렸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김 반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사랑이기에 자신의 가족을 땅에 묻게 만듭니까? 수지는 눈을 감았다.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민준 씨가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원했어요.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어코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손이 떨렸던 것만 기억나요? 제 이름을 한번 부르던 민준 씨의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바닥에 피가 흥건했어요. 김 반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아이들이 깨어났어요. 모든 걸 봤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이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평안하길 바랐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저를 미워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조사실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천천히 들려왔다. 김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 위에 텃밭을 만든 겁니까? 수지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모든 걸 덮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텃밭을 가꾸면 제 마음도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채소들은 제 죄책감에서 자라난 거예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매일 밤 그들이 저 아래에서 춥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에서 부서졌다. 마치 모든 단어가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과 함께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김 반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조사실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를 비췄다. 그는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인간애와 굽힐 수 없는 법 사이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최수진 씨, 그가 마침내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수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알아요, 반장님.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평안하길 바랄 뿐이에요. 제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텃밭을 밟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곳에 제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있으니까요. 김 반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깊이 고개를 숙인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사실 벽의 단방향 거울을 쳐다보았다. 그 너머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위에서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김 반장이 조사실을 나왔을 때 비는 그쳤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옅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축축한 마당을 비췄다. 그는 현관 앞에서 멈춰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흐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떤 죄는 증오가 아니라 변질된 사랑에서 태어나는 법이다. 상실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사랑. 그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부서지는 기도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안해, 민준 씨. 미안해, 얘들아. 파주의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다. 마치 잘못된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덮으려는 듯이, 그리고 아마도 상실을 두려워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아는 것은 오직 신뿐일 것이다. 수진이 구속된 지 3주 후 의정부의 하늘은 마치 터트리지 못한 울음을 참고 있는 듯 잿빛으로 흐렸다. 의정부 지방법원 마당의 아침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파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지우는 소박한 검은 셔츠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늘은 법원이 수진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한때 그가 존경했던 형수님은 이제 남편과 두 아이를 살해한 피고인이 돼 있었다. 법정하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이 미끄러운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었다. 수진은 피고인석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눈은 공허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녀 앞에서 판사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검사는 오른쪽에서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수진은 남편과 두 친자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법적으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와 피고인의 자백을 포함한 모든 증거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지우는 바닥을 응시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꽉 쥐었다. 검사의 모든 단어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의 앞에서 수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부인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았다. 판사는 날카롭지만 냉정하지는 않은 시선으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피고인,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검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긴 침묵이 법정을 감쌌다. 검사는 판사를 쳐다보고는 평탄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법은 동기가 아닌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 전 휴정을 위해 의사봉을 한번 두드렸다. 지후는 천천히 법정 밖으로 나와 건물 옆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낡은 느티나무 아래 한 할머니가 흰 국화 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학생, 누구 주려고 꽃을 사나?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가족에게요? 그는 새 송이를 사서 떨어뜨릴까 봐 두렵다는 듯 꽉 쥐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였다. 판사는 마지막 서류를 펴고 무겁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모든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최수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다. 법정은 미동도 없었다. 수진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내맡긴 사람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다. 2명의 교도관이 그녀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차분했다. 방청석 바로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과 마주쳤다. 수진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후회하지만 현실과 화해한 어머니의 빛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고마워요. 우리를 찾아줘서.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고일 뿐이었다. 그는 수진의 발걸음이 철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후는 파주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로 갔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해질녘 바람이 비 온 뒤에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소박하고 고요한 3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각 묘비 위에 흰 국화 한 송이씩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형,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더 빨리 오지 못했어.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저녁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3개의 묘비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와 어우러져 지친 영혼들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듯한 고요한 조화를 만들어냈다. 지후는 천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디 신께서 이 모든 일을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진심으로 놓아주는 것임을 배우게 되기를.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축축한 흙 위에 놓인 새송이의 흰 국화를 쳐다보았다. 밤바람이 젖은 풀향기를 실어와 그날을 평온한 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지훈의 발걸음은 파주의 해질녘 안개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사랑과 상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은 후회에 대한 추억과 기도를 남겨둔 채 수진에게 판결이 내려진 지 4개월이 흘렀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파주의 하늘은 서서히 맑아졌다. 아침 공기는 새로 모내기한 논이 향기를 실어왔고 닭 우는 소리가 작은 개울물 소리와 뒤섞였다. 형민준의 집으로 향하는 흙길 위로 지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하게 들렸다. 그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이웃들은 연민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집은 이제 조용했다. 낡은 두 그루의 감나무 사이에 서 있는 집의 페인트 칠은 바래기 시작했지만 한때 그곳에 살았던 가족의 그림자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수사가 끝난 후 경찰은 그 집을 다시 돌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조언했지만 지훈은 거절했다. 이곳은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그는 묻는 주민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기도를 잃어버린 곳일 뿐입니다. 그날 그는 작은 삽과 흰 수국 모종 그리고 몇 가지 채소 씨앗을 가지고 왔다. 그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이 먼지와 정적을 뚫고 들어오게 했다. 눅눅한 공기가 향수와 뒤섞였다. 벽에는 여전히 민준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돌아오지 않을 시간 속에 얼어붙은 미소. 지훈은 2층으로 올라갔다. 한때 작은 텃밭이라 불리던 곳은 이제 텅 비고 깨끗했다. 경찰이 타일을 교체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마치 한때 행복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만졌다. 형수님, 유나야, 민호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편안한 곳에 계시겠지만 제가 이곳에 무언가를 심는 걸 허락해 주세요. 과거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눈물로 젖었던 땅에서도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날 이후 매일 오후 지훈은 걸음과 작은 물통 그리고 한 줌의 희망을 가지고 왔다. 그는 옥상에 낡은 텃밭을 다시 정비했다. 중앙에는 흰 수국을 심고 그 주위에는 깨씹, 상추 그리고 작은 고추를 심었다.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이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일했다. 참새 소리와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길에 멈춰서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곳에 식물을 심을 수 있지? 라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저는 떠난 사람들을 위해 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말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 마음을 위해 심는 겁니다. 모든 상처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어느 해질녘 건너편 집에 사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름은 하은이, 7살이었고 머리는 양 갈래로 따았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텃밭을 쳐다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왜 이 꽃을 여기에 심었어요? 여기는 무서운 집이었잖아요.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무서웠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서운 곳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심으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단다.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물 주는 거 도와줄래요, 아저씨. 꽃이 빨리 자라게요. 그날부터 하은이는 자주 찾아왔다. 매일 아침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와 지훈과 함께 식물에 물을 주었다. 때로는 학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기 시작한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기도 했다. 그 작은 아이의 미소는 지훈에게 마치 어둠을 서서히 꿰뚫는 작은 빛과 같았다. 그는 아마도 신이 저 아이를 보내 삶은 언제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달, 텃밭은 정말로 생기가 넘쳤다. 흰 수국은 활짝 피었고 깨씹 향기는 햇살이 잎사귀에 닿을 때마다 퍼져나갔다. 해질녘 바람이 불자 꽃잎들이 천천히 떨어져 마치 얇은 눈처럼 땅 위에 내려앉았다. 지훈은 그 텃밭 한가운데 서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기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 사이에서 그는 마치 과거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마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은 실수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그는 고개를 숙여 손에 떨어진 수국꽃잎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을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아래 한때 슬픔을 간직했던 땅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집이 되었다. 밤이 천천히 내려왔다. 작은 집의 불빛이 부드럽게 켜져 기도처럼 따뜻하게 빛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귀뚜라미 소리가 하나가 되어 평온한 조화를 이루었다. 지우는 옥상 계단에 앉아 떠오르는 첫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옅었고 눈은 평온했다. 나는 다시 사랑을 심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고요한 파주의 밤은 한때 상처를 품었던 땅에서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용서의 텃밭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수진에게 판결이 내려진 지 6개월 후 의정부의 아침은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청주여자교도소 앞길은 밤새 내린 비로 아직 축축했고 흙냄새가 정문 근처 작은 화단의 목련 향기와 뒤섞였다. 지우는 접견 신청소 앞에 서서 음식과 기도서가 든 작은 가방을 쥐고 있었다. 오늘 아침 그의 발걸음은 처음 수진이 구치소로 연행되는 것을 보았던 그날처럼 무거웠다. 교도관은 정중하게 그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최수진 씨입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교도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접견실로 향하는 복도는 차가웠다. 연한 파란색 벽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고 그 차분한 색상 너머의 공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지훈의 모든 발걸음이 타일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다. 복도 끝 유리 칸막이가 두세 개를 나누고 있었다. 하나는 자유로운 세상, 다른 하나는 창살 뒤에 멈춰버린 세상. 수지는 이미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옅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이제 더 짧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깨끗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수지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무겁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철제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몇 초가 침묵 속에 흘렀다. 밖에서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목소리와 가벼운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의 부드러운 배경이 되어주었다. 마침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있는 텃밭 생각을 자주 해요. 아직도 가꾸고 있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에 흰 수국을 심었어요. 매일 오후면 옆집 사는 꼬마 아이가 와서 물 주는 걸 도와줘요. 그 텃밭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더군요. 수지는 앞에 유리를 쳐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도, 네. 아마 그게 전부겠죠. 모든 것에서 남은 유일한 것. 그녀는 숨을 삼키고 지훈을 다시 쳐다보았다.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어요. 어떤 말로도 제가 빼앗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기도해요. 신께서 제게 단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제 죄 때문이 아니라 제 후회 때문에 기억될 기회를요.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형수님을 미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에 온 겁니다. 형수님을 용서하는 것이 일어난 일을 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생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 가족이 평온한 끝을 맺기를 바랄 뿐이에요.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처음으로 눈물이 정말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고마워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둘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밖에서는 햇빛이 창살 사이를 뚫고 들어와 접견실 벽에 빛의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다. 시간은 마치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잠시나마 다시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듯 천천히 흘렀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 지훈은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낡았고 단정한 한글로 기도와 빛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교도관에게 그것을 수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이 형 거예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형이 그 안에 몇 가지 기도를 적어뒀어요. 여기서 형수님께 힘이 될지도 몰라요. 수진은 그 책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읽을게요. 지훈이 일어섰다.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자주 안 와도 돼요.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저 그 텃밭이 살아있게만 해줘요. 그 꽃들이 피어나면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시간이 다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유리 위에 손을 얹었고 그 반대편에서 지훈도 똑같이 했다. 침묵 속에서 더 이상 할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안에는 기나긴 폭풍우 끝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작은 씨앗처럼 인정과 후회, 그리고 용서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지훈이 교도소 건물을 나섰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다. 밖에서는 의정부의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와 아침 햇살과 멀리서 들려오는 차소리가 뒤섞인 향기를 실어왔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비어있지만 평화로운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사거리에서 그는 길거리 꽃 장수에게서 흰 수국 한 송이를 샀다. 그는 그 꽃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수진을 위해. 그가 속삭였다. 한때 길을 잃었지만 마침내 돌아올 방향을 찾은 사랑을 위해. 그의 발걸음은 빛으로 가득 찬 인도를 지나 멀어져 갔다. 그의 뒤로 청주여 자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이 침묵 속에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담벼락 너머 한 여인의 시선은 더 이상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과 화해한 한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잊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서.